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엔지니어이자 연구자로 있는 노대철이라고 하고요. 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하드웨어 쪽은 제가 정말 살면서 처음 만져보는 부분이라서 혹시 진짜 많이 부족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요. Distilling Bit-Level Sparsity Parallelism for General Purpose Deep Learning Acceleration이라 해서 이게 2021년인가? 그때 나온 논문인데 일단 제가 뭐 하드웨어를 처음 하기도 하지만 봤을 때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선택을 했고요. 요거를 이제 어떤 논문이냐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부동소수점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에 피드포워드를 시킬 때 인퍼런스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데이터가 이미지 CNN이라고 한다면은 이미지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출력으로 이제 나갈 때 그때 이제 웨이트 간의 그런 것들을 이제 매트릭스 연산을 통해서 이제 곱해서 어떠한 피처맵을 뽑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경량화라든가 아니면 쿠다 프로세서에 태워가지고 이제 뭐 GPU 연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경량화 기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경량화를 하냐면은 이제 뭐 하드웨어 가속기를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이 논문을 보니까. 뭐 시리얼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패러럴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이 논문 자체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패러럴 할 때의 단점, 그리고 시리얼하게 들어갔을 때의 단점, 가속기 입장에서 그렇게 들어갔을 때의 단점들을 보완하는 그리고 비트 레벨 이거 희소성, 스파시티를 최대한 해서 가속기를 설계를 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서술한 논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중간중간에 뭐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은 그 논문 타이틀 순서대로 일단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앱스트랙트부터 보자면 앱스트랙트 같은 경우는 뭐 DL 모델은 뭐 나날이 발전한다. 옛날에 비해서 실제로 뭐 엄청난 이제 파라미터와 연산량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로 인해서 모델의 복잡도도 증가하고 그런 걸로 뭐 하이 퍼포먼스가 요구된다. 성능도 성능이지만 이제 리얼타임이 얼마나 중요하냐가 왜냐하면 이제 또 컴퓨팅 디바이스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이제 엣지 디바이스나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로도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속도 측면이라든가 경량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가속기는 이제 트레이닝은 이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텐서 RT를 한다. 텐서 RT를 이제 최적화를 퀀타이제이션을 시킨다 그러면은 인퍼런스를 목적으로 해서 모델의 디플로이라든가 그런 인퍼런스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 논문 자체는 이제 인퍼런스뿐만 아니라 트레이닝 할 때도 우리가 제시한 방법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논문 제목에서 이제 제너럴 펄포스 그러니까 다목적 범용의 그런 이제 가속기를 설계하는 걸 목적으로 많이 중점으로 보고 이거를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논문 자체에서.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제시한 방식이 이제 비트렛이라고 하는 어떠한 프레임워크, 그런 방법, 그들만의 이제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그 방식은 이제 인퍼런스뿐만 아니라 이제 트레이닝 할 때도 사용 가능하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비트렛이라는 거에는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냐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비트 인터리빙이라고 하는 방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 레벨의 그런 스파시티를 사용해서 이렇게 인터리빙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가 있고요. 그거를 활용한 이제 비트렛이라는 범용 가속기를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원래 그 기존의 그런 가속기 잠깐만요. 네. 기존의 가속기들이 이제 플로팅 포인트 32짜리도 있고 16짜리도 있고 둘 다를 이렇게 뭔가 둘 다 지원하는 거는 많이 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비트렛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플로팅 포인트 32비트짜리 부동소수점과 16비트 부동소수점을 둘 다 지원을 하고 고정소수점도 1비트부터 24비트까지 다 지원을 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이제 성능적으로 보면 이제 15배 이제 퍼포먼스가 올라갔고, 효율성도 이제 8배 정도 증가했다라고 논문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그림 위주로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프로세싱 엘리먼트가 이제 뭐 패러럴하게 들어가는 방식도 있고 시리얼하게 들어가는 방식도 있고, 요건 이제 왼쪽과 가운데 있는 거는 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방식들이고, 요거는 이제 인터리빙 하는,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패러럴하게 들어가면 일단 하나씩 제가 살펴보면은 이제 액티베이션 쪽에서 이제 A0, A1, A2가 있고, 이에 해당하는 가중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8비트네요, 8비트. 8비트 하는데, 요 지금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고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값이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0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 10, 1100이 될 거고, 이제 A1 액티베이션 부분에는 여기서부터 읽어야죠. 네. 110, 110, 10. 그리고 A2 같은 경우는 0, 110, 1101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근데 요렇게 하면은 이제 이 희소성이라는 부분에서 스파시티를 이용한다 했는데, 이 논문 자체에서 보면은 이제 패러럴 방식과 비교를 했을 때는 꽉 채워져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뒤에서도 어떻게 이거를 배치를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거 희소성을 이제 최소화 시킴으로써 이거를 오히려 장점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렬화, 이제 시리얼한 방식을 봤을 때는 요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직렬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동기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요 동기화 작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리빙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식에는 동기화가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복잡한 동기화도 빼버렸고, 이런 공간적인 낭비, 그 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봤었습니다. 그 칩을 이렇게 뭔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계략적인 방식은 이렇고요. 속도, 이제 성능적인 거를 이제 살펴보자면, 비트 패러럴 했을 때는 엄청 이제 가장 옅은 색깔이 비트 패러럴 방식이고, 그리고 비트 패러럴 A 밸류와 뭐 그러니까 액티베이션과 웨이트 쪽도 이제 옆에 이렇게 다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얼하게 들어간 방식도 있고 인터리빙한 방식도 있는데, 이제 속도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제가 앱스트랙트에서 이제 15배 퍼포먼스가 향상이 있고 뭐 8배 효율성이 증가됐다라고 한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범용 가속기를 설계를 했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아이리스, 뭐 캠브리콘 뭐 이런 것들인데, 트레이닝 서포트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데, 요 비트 인터리빙 방식을 사용한 비트렛 프레임워크는 이제 트레이닝도 지원을 하고, 또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16비트를 이제 지원을 하는데, 이제 비트렛은 플로팅 포인트 32비트와 16비트, 그리고 고정소 수점, 픽스드 포인트 이제 1비트와 24비트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한다. 이게 진짜 이제 우리가 만든 가속기는 제너럴 퍼포스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핵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전에, 그러니까 비트렛 이전에 이제 연구를 살펴보자면은, 이전의 것들 비트 패러럴한 방식과 비트 시리얼한 방식은 일단 다 범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론 시에만 가속기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뭐 트레이닝 할 때는 사용을 못하고, 그리고 플로팅 포인트 프리시전에도 제약이 존재한다. 이제 뭐 어떤 거는 뭐 여기는 지금 이제 16비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플로팅 포인트가 어떤 거는 16비트만 되고 어떤 거는 32비트만 되고 아니면 고정수점만 되고, 이런 제약이 존재하는데 우리 건 아니다 이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최적화되어 있지 못한 이 스파시티, 그러니까 희소성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에서 이제 본 것처럼 병렬 같은 경우는 이런 공간 0이 들어가 있는 공간들이 다 낭비가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비트 인터리빙 방식에서는 잘 배치를 함으로써 이제 그 희소성을 잘 활용을 한다 우리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 패러럴 같은 경우는 비트 레벨 스파시티를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비트 시리얼은 이제 복잡한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어, 모델이 이렇게 이제 옛날 모델들이긴 한데, 이런 거 이제 희소성을 보자면은 이제 희소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을 2리터를 샀는데 1리터만 채워져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 도트 부분들이 이제 영의 비중들인데 요게 이제 일단은 요 논문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희소성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런 패턴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희소성의 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혹시 네, 네. 질문 드려도 아, 괜찮을까요? 네네네. 아, 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웨이트 스파스티가 네. 저기 댄스넷에서는 4%인데 왜 비트 스파스티가 왜 48%가 되는지 좀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게 그러니까 어떤 전체 모델에 대해서 가중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 4.84%로 84%가 있고 그러니까 가중치 중에서 0이 차지하는 비율이 48%인 거죠. 네. 아,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1010 표현했을 때 그 네네네. 0이 차지하는 비중이 48%란 네네네.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아, 실제 아, 네, 데이터는 이제 네, 뭐 100이라고 했을 때 그중에서 네, 실제로 값이 들어가 있는 진짜 곱했을 때 유효한 값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4.8%고 실제 네. 다 버려지는 낭비되는 공간들이 이제 48%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각 비트 시그니피컨스에서 높은 스파시티를 보인다. 0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한다. 그리고 균일한 스파시티를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패턴이 보일 정도로 균일한 희소성을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병렬 처리에서 발생하는 좋은 점들이라고 적어놨는데 병렬 처리, 직렬 처리, 그러니까 비트 시리얼하게 처리를 할 때는 동기화 작업이 필요한데 병렬 처리에서는 우리가 제가 위에서 그림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동기화 작업이 필요가 없고 네, 단지 그냥 0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적인 낭비나 에너지 낭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동기화 작업은 필요 없고 비트 레벨 산술 연산은 독립적으로 수행된다는 장점이 병렬 처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 인터리빙 방식이 병렬 처리를 모방을 했지만 그 병렬 처리에서 단점으로 존재하는 그 0이 차지하는 부분을 최소화시켰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일단은 제가 인터리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메모리 인터리빙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터리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0번 그러니까 메모리 0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면 0번을 직접 찾아가고 4번에 있는 데이터를 그 4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4번을 직접 찾아가는데 그거를 이제 모듈라 연산으로 여기는 이제 모듈라 4라고 해서 뱅크를 4개를 두고 0번, 4번, 8번 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는 뱅크 제로에 넣고 뭐 예를 들어서 2번, 6번, 10번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는 뱅크 2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를 이제 인터리빙이라고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 레벨 그러니까 비트 인터리빙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를 비트 인터리빙 방식이 이 메모리 인터리빙처럼 어 빠르게 이제 접근하고 이제 그 공간 낭비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장점으로 이제 보자면은 복잡한 싱크로나이제이션, 그러니까 비트 시리얼에서 사용하는 동기화 작업이 필요가 없고 이 공간 낭비 없이 희소한 부분들을 거기에 값을 채움으로써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비트 인터리빙 방식의 네, 장점입니다. 네, 네, 수식을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그림에서 보시면은 액티베이션이 있고 웨이트가 있는데 일단은 그 플로팅 포인트는 이제 그 부호 부호 비트와 지수부와 가수부가 있죠. 그 가수부를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네, 플로팅 포인트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요거를 이제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근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이런 처음 보는 부분들이라서 한번 제가 그래도 뭐 약간 그림은 갖고 오긴 했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논문에서 직접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쨌든 간에 요런 방식들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디컴포지션 해가지고 이렇게 잘 분해를 시키면은 이제 비트 레벨에서 어떤 연산이 들어가고 이제 부호 비트에서는 어떻게 연산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뭐 다 분해를 해서 적용을 하는 방식이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논문에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동작을 보면은 네. 이제 실제 동작을 보면은 이제 스텝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전처리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소수점 맞추는 동작. 소수점을 일렬로 쫙 맞추는 동작이고 세 번째는 그 값을 다 채우는 동작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은 웨이트 6까지 있죠.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 2, 3, 4, 5, 6 그리고 총 6줄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만 보자면은 이렇게 3개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1100, 101 이제 소수점 이제 포인트가 이제 이쪽에 있는 거죠. 이 빨간색 화살표가 포인트 위치고요. 101.00101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다 점을 하나로 맞춥니다. 하나로 맞춰가지고 그냥 위로 쭉 올리는 거예요. 위로 쭉 올리면은 네. 일단은 요가 가장 윗단으로 올리는 거죠. 1 올라가고 이렇게 여기 그대로 0 올라가겠죠. 여기도 0 올라갈 거고 여기는 1이 있으니까 요거는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1은 여기에 막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갈 거고 이것도 똑같이 여기에 막히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있을 거고 1은 그대로 여기 있을 겁니다. 그 0, 여긴 다 0이니까 다 0일 거고요. 요거 이제 한 칸씩 이제 시프트 시키는 거랑 똑같은 동작입니다. 시프팅을 이렇게 다 시키는 동작이랑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1, 요거도 이제 여기 1 여기로 맞춰지고 1 여기로 맞춰지고 여기도 1, 여기는 1이 있기 때문에 여기 그대로 있고 1이 다시 여기로 올라오고 여긴 다 0이고 네, 1은 여기 그냥 그대로 냅두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그래도 굳이 이제 이거를 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9비트 가수부가 이제 9비트짜리인데 요거를 이제 12비트로 늘렸어요. 늘려가지고 패딩을 준 거죠. 이제 12비트까지 패딩을 줬기 때문에 굳이 요거를 줄여서 이거 비트를 어차피 여긴 어차피 다 희소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올리지 않고 이렇게 냅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부분을 다 맞춰서 이제 1을 쭉 올림으로써 그러면은 원래는 6줄짜리였는데 이게 만약에 병렬로 들어간다면은 그러니까 A1부터 A6까지 전부 다 6개가 이렇게 들어갈 텐데 요거를 비트 인터리빙 방식을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웨이트 3까지만 3줄만 딱 사용하고 3줄은 이제 사용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가속기 입장에서는 전력도 줄고 이제 연산 양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 동작 요거는 이제 컴퓨트 엔진이라고 해서 CE라고 부르는데 이제 비트렛 연산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설계를 하더라고요. 칩 자체를. 그래서 컴퓨팅 엔진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웨이트 0부터 웨이트 1. 그래서 웨이트가 만약에 저희는 이제 6개였으니까 웨이트 0부터 웨이트 5까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가고 네. 이것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디에 이렇게 쓰이냐면은 이 C 연산이 이제 여기에 프로세싱 이제 엘리먼트에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가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DDR 메모리에서 이제 이렇게 쫙 데이터가 통해서 컴퓨터 엔진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웨이트가 원래는 이제 6줄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요 인터리빙 방식을 하면은 3줄만 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3줄만 딱 써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이 컴퓨터 엔진 자체에서도 이렇게 나중에 패러럴하게 다 들어가는 요 공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실제 이제 성능 평가를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아까도 이제 위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논문들이 뭐 스파시티가 이제 뭐 48%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이제 멀티포즈라든가 뭐 2D 컨볼루션 네트워크도 있고 인코더 디코더도 있고
뭐 피라미드에 시퀀스도 있고 3D 컨볼루션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타겟으로 네트워크를 봤는데 이렇게 했을 때 비트렛 방식이 네, 그 정량적 평가에서 이제 평균 컴퓨팅 성능을 봤을 때 그러니까 평균 컴퓨팅 성능을 정량적 평가를 했을 때 비트렛이 가장 이제 낮은 사이클을 보였다라는 것이 이제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이리스가 멀티포즈 같은 경우는 아이리스는 341 사이클인데 비트렛은 이제 24. 그러니까 요거가 가능한 이유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쫙 이제 병렬로 간다면은 이제 이렇게 계속 웨이트 개수에 따라서 쫙 늘어날 텐데 요거를 그러니까 디스틸라이션 해가지고 그러니까 압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웨이트를 이렇게 절반으로 나눈다든가 연산되는 수치 그러니까 사이클을 많이 압축을 시킴으로써 네 이렇게 아이리스에서는 341인데 비트랩 방식으로는 24. 그리고 뭐 모바일넷 같은 경우에서도 아이리스는 뭐 343인데 비트랩은 이제 22. 이렇게 낮은 사이클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FPS 같은 경우도 보면은 비트렛 이제 고정 소수점 16비트에서도 이제 이런 높은 FPS를 보이고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편이죠. 이제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네 프레임 퍼 세컨드가 뭐한이 정도 나오는데 그거에 한 거의 한 몇 배 정도 되는 수치의 이제 그런 FPS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모든 네트워크에서 이제 거의 다 엄청난 성능 향상을 보였고요. 네, 그래서 에너지 소모도 이제 그 비트 인터리빙 방식을 통해서 연산이 애초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이클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도 이제 훨씬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FPS는 이제 높을수록 좋은 거고 이제 에너지 소모량은 이제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네, 뭐 10 정도 나오는데 비트렛은 뭐 0.4 엄청나게 이제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발표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그 네, 근데 혹시 네, 네, 이거 에너지 소모를 측정한 방법이 네. 혹시 어떻게 측정했는지 논문에 혹시 나와 있나요? 잠깐만요. 그게 그게 이제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이제 네, 이렇게 이제 뭐 비트를 움직여서 영인 부분을 네, 여러 논문들을 좀 리뷰하는 걸 들었는데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칩까지 만들진 않고 이제 네, 맞습니다. 근데 디자인 컴파일러에서 그 뭐 실험을 했다 프론트엔드까지 하고 네, 끝내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혹시 그래서 이 논문 혹시 칩을 찍었는지 아니면 뭐 실험을 뭐 그 디자인 네. 컴파일러 쪽으로만 끝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이걸 제가 안 넣었는데 이게 아마 그 TSMC 네. 칩을 써가지고 뭐 28 나노미터 뭐 이런 공정 있는 TSMC 칩을 써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혹시 거기에 근데 그 뭐 디자인 컴파일러 이런 말 없나요? 네, 그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아, 네, 이게 그 보통 이제 이런 논문들은 이제 진짜 칩은 없고 네, RTL까지만 짜고 이게 TSMC 28나노 그런 공정을 PDK를 넣어서 그냥 네. 실험하는 경우가 좀 다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이런 방식을 저는 그리고 또 SRAM 같은 것도 보통 이런 논문들을 보면 뭐 캐드 뭐 이런 걸 썼다라는 쪽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실제 그 SRAM의 그 공정과는 좀 다른 걸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본 논문들은 조금 그래서 회사에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이런 그런 방식의 뭔가 그 이밸류에이션 했으면 좀 논문을 좀 저평가받는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좀. 네. 오히려 그렇게, 근데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뭔가 벤치마킹 하기에는 이제 이런 네. 것들이 제 입장에서는 뭔가 딱 기준점이 있는 것들이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아, 생각을 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논문 입장에서는. 이게. 아, 너무 이상해서 네. 근데 이게 또 일단 이게 제가 봤을 땐 또 좀 엑셀러레이터 논문들이 뭐 좀 그렇긴 하지만 또 어, 좀 논문의 성능이 좀
네. 찾아보면 약간 과거 엑셀러레이터랑 비교하는 논문들이 가끔은 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네네. 그런 것도 조금 네, 고려될 사항인 것 같고요. 아,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이렇게 비트를 그 압축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네.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W1도 WW2, W3, W4가 그 0번째 채널에 뭐 그다음에 1번째 채널, 2번째 채널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는데 그 네. 메모리에 그 저장되는 그 CH 아니 NCHW인가 그 방식을 어째 써서 증가하는데 이런 포맷이 좀 달라지면서 그 메모리에 아, 저장할 때 그런 문제들도 사실 그 회의 때 많이 나오더라고. 이런 거를 움직였을 때 다시 복구하고 다시 저장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좀 하드웨어 구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이게 칩이 있는지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사실. 아, 네. 이제 이런 방식으로 뭔가 복구도 필요한데 그냥 네. 일반적인 메모리에 올려버리면은 그냥 사라지면 다 그냥 날아가기 때문에 이제 네. 요거에 그러면 대한 이제 그 대처를 정보조차도 이제 어딘가 저장해 놓고 네, 다시 꺼내오고 이러면 이제 컨트롤이 꽤 생각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면에서 좀 이걸 어떻게 실제 했는지가 좀 궁금했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혹시 그리고 이게 네, 네. 혹시 그 어 이게 그 액티베이션도 같이 압축하는 건가요? 아니 액티베이션은 아니고 그 네. 웨이트만 압축을 합니다. 아, 웨이트만. 네. 아, 그렇군요. 네, 어. 그게 어디 그림이 어디 나와 있냐면 네. 네, 여기서 이제 이 병렬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이 웨이트부만 가지고 와서 희소성 한 거를 다 이용을 해서 다 날려버리고 병렬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음. 근데 굉장히 좀 논문 읽었는데 아니 이게 설명 들으면서 신기했던 건 네, 이게 가끔 이제 그 뭐 정부 과제나 이제 뭐 사실 그 뭐 실질적으로 이제 뭐 그런 과제에서 요구되는 사항 중에 네, 이제 웨이트를 압축하라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웨이트는 사실 근데 압축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퀀타이제이션 하는 순간 이미 좀 많이 압축되는데 이런 방식을 써서 좀 줄이면 또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거 말고도 이제 사실은 다른 논문도 한번 찾아봤었어요. 과연 제가 초심자 입장에서 보기에 가장 적합한 논문이 뭐가 있을까? 근데 이 비트렛 논문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레퍼런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네트워크 비교할 때 뭐 구글넷, 모바일넷 이렇게 비교하는 것처럼 이것도 네. 비트렛도 이제 한 방법에서 비교 대상이 될 만한 되게 좀 중요한 가치를 가진 논문이라고 저는 그때 봤었습니다. 논문을 어, 찾아봤을 때. 네. 이런 방식도 되게 딱 보니까 되게 흥미로워가지고 한번 이렇게 발표를 해봤습니다. 네. 네, 좀 되게 재밌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채팅하는 거. 비트 단위로 압축하고 연산한 다음에 다시 압축 해제해서 해석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 어, 압축해서 연산하고, 그냥 압축해서 연산하고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뭔가 다른 이렇게 해석하는 거에 대한 거는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요 가속기를 보고, 저 이거 참, 이 회로를 이해하면은 참 설명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요거를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네, 참,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논문을 읽어보기에는 이제 그런 해석에 대한 부분은 없고, 이렇게 했을 때도 뭐 압축을 잘해서 하니까 좋은 FPS와 이제 높은 효율성을 가졌다라고만 이제 논문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이거 트레이닝 되나요? 이거 내 트레이닝 된다고 여기서 이제 얘기했었습니다. 요 어, 저자들이 되게 막 강조하더라고요. 트레이닝을 이거 비트렛을 이용해서 트레이닝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너럴 퍼포스 엑셀러레이터다라고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논문에서. 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네. 트레이닝이 가능하다 했는데 이게 기존에서는 그냥 그 라이브러리 서포트가 안 돼서 안 됐던 건지 아니면 그냥 구조적으로 안 됐던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거 봤을 때는 딱히 다른 것도 트레이닝이 안 될 이유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네, 이 논문에서 그 어떤 점에서 막 그 되고 다른 논문 안 된다고 하는지 그걸 네, 네, 잠깐만. 네, 네,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밸루에이션은 다 인퍼런스용인 것 같거든요. 뭔가 따로 막 특별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애초에 트레이닝 할 때도 웨이트를 이렇게 압축을 시켜가지고 진행을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제 이 엑셀러레이터 자체가. 근데 그 제가 그냥 알고리즘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이거 혹시 그 손실되는 게 없는 압축 방식인 거죠? 네, 일단 값은 다 살려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 방금 트레이닝 좀 궁금해서 논문 봤는데 그냥 된다고만 강조하고 딱히 막 네, 네, 뭐가 평가해보거나 네, 해보진 않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압축을 하면은 트레이닝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가중치가 튀어나왔을 때 이제 그거를 퀀타이제이션 한다든가 프루닝을 한다든가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냥 애초에 이 가속기를 써서 학습도 하고 추론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가속기를 이제 설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 딱히 트레이닝에 대한 거는 저도 이제 못 본 것 같아요. 논문 읽어보면.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시간이 뭐 1분 5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혹시 FP 파일 내용은 없는 거죠? 아, 네. 8. 근데 8은 없어. 그 고정 소수점 8비트는 있는데 네. 8은 없었어요. 16이랑 32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음, 고정소수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혹시 더 없으신가요? 혹시 궁금하신 분? 그러면은 네,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아서 네,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부족한데 들어주셔서 다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